1513년 이탈리아 피렌체 바르젤로 감옥의 깊은 어둠 속 한 남자가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매달려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 방금 전까지 그의 몸에는 스트라파도라는 끔찍한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양손을 뒤로 묶은 채 천장에 매달았다가 갑자기 낙하시켜 어깨 관절을 탈구시키는 형벌이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의 최상의 고통이라 할 수 있는 중세의 가혹하고도 흔한 고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를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땀과 피로 번벅된 얼굴 위로 차가운 조롱이 쏟아집니다. 자, 말해봐라. 메디치 가문을 전복하려던 음모자가 누구냐? 하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뭅니다. 며칠 전까지 피렌체 공화국의 제2서기장으로서 외교 현장을 누비며 왕과 교황들을 상대하던 그가 이제는 형장의 이슬로 허무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의 눈동자에 서린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생리를 뼈저리게 깨달은 자의 서늘한 분노와 허무입니다. 어제까지 그에게 고개를 숙이던 자들이 오늘은 그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인간은 왜 이토록 잔인하며 정치는 왜 이토록 비정한 것일까요? 마키아벨리 사후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악마의 대변인이라 불리는 남자. 하지만 정작 그는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했던 애국자였고 로맨티스트였습니다. 고문대 위에서 죽어가던 이 공무원이 어떻게 인류 역사를 바꾼 위험한 문제작 군주론을 탄생시켰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마키아벨리즘 뒤에 숨겨진 눈물겨운 내막과 위대한 통찰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시간을 50년 전으로 되감아 보겠습니다. 1469년 예술과 낭만의 도시 피렌체. 하지만 이곳은 겉모습만큼 아름답기만 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법률가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니콜로 마키아벨리. 그의 가문은 몰락한 귀족이었고 아버지는 빚 때문에 정식 변호사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독하게 책을 사랑하는 애서가였으며 아들에게 읽히고 싶었던 책을 돈이 없어 구매할 수 없게 되자 수개월 걸친 색인 작업을 해주고 로마사라는 책을 한지를 얻어오기도 합니다. 어린 마키아벨리에게 아버지의 헌신적 사랑으로 제공한 책들과 그 외 다양한 라틴어 책들은 지적인 면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고전들을 담독하며 자란 그는 가난으로 대학교까지 진학은 못하지만 지적인 수준에서 웬만한 대졸자들이 범접하지 못할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그의 이러한 인문학 독서와 통찰은 피렌체의 서기장이 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됩니다. 어린 시절 그가 자라면서 본 세상은 화려한 성당의 도움이 아니라 매일같이 벌어지는 가문 간의 암투와 돈으로 권력을 사는 상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정의로운 사람들이 항상 고난을 겪나요? 어린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는 묵묵히 고전책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29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기회를 잡습니다.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이 쫓겨나고 공화국이 들어서자 그는 실력을 인정받아 행정부의 핵심 요직인 제2서기장에 임명됩니다. 말단 공무원에서 단숨에 고국의 운명을 짊어진 외교관으로 거듭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축복인 동시에 그를 지옥으로 이끌 서막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키아벨리의 인생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잔인한 천재 체사레 보르자 이야기입니다. 외교관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 전역과 유럽 황실을 돌며 권력의 민낯을 목격합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프랑스, 스페인 등 강대국들의 놀이터였습니다. 힘없는 피렌체는 늘 눈치를 보며 돈을 상납해야 했죠. 이때 마키아벨리의 눈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교황의 아들이자 전쟁의 천재 체사레 보르자였습니다.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인 시니갈리아의 학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사상에 충격을 준 이 사건은 나중에 집필한 군주론에도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1502년의 마지막 날 이탈리아 시니갈리아의 차가운 해변 도시에서는 인류 정치사를 바꾼 가장 비정하고도 완벽한 숙청의 연극이 상영되었습니다. 주인공은 교황의 아들이자 불세출의 야심가 체사레 보르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하고 반란을 꾀했던 당대 최고의 용병대장들에게 위장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서로의 검을 거두고 위대한 이탈리아를 위해 힘을 합치자는 달콤한 제안에 늑대 같던 용병대장들도 무장을 해제한 채 시니갈리아 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문이 육중하게 닫히는 순간 체사레의 여우 같은 미소는 사자의 발톱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환대 대신 자객들의 서늘한 칼날을 꺼내들었습니다. 축제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비명과 절규로 뒤덮였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체사레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대장들은 의자에 묶여채 줄로 목이 졸려 차가운 시신이 되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체사레는 자신을 위협하던 모든 정적을 뿌리뽑고 혼란스럽던 로마냐 지방의 질서를 재정립했습니다. 당시 피렌체의 외교관으로서 이 모든 과정을 근거리에서 지켜본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범한 도덕적 관점에서는 끔찍한 대학살이었으나 정치가의 눈으로 본 그것은 군주의 탁월한 역량, 비루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수개월간의 지루한 내전과 배신을 단 한 번의 과감한 숙청으로 끝내고 결과적으로 평화를 가져온 체사레의 모습에서 마키아벨리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초상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저런 간교하고 잔인한 여우 같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장점을 발견하였을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조국 약소국 피렌체의 상황에서 강대국들을 방어하고 대적할 지도자의 덕목과 국가 전략을 발견한 것입니다. 군주는 필요하다면 악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소름 끼치도록 냉혹한 통찰은 바로 시니갈리아의 피냄새에서 싹텄습니다. 마키아벨리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잔인한 사륙이 아니라 여우의 지혜로 함정을 파고 사자의 용맹으로 적을 분쇄한 정치적 예술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피렌체에도 이런 강력한 리더가 있다면 외세의 침략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될 텐데. 결국 시니갈리아의 비극의 주인공인 체사레 보르자는 훗날 그가 지필할 군주론의 가장 강력한 모델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덕을 버리고 실리를 택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종교적 가치, 기독교 세계관이 지배하던 당시 사회에 시한폭탄을 던진 꼴이었습니다. 다음은 마키아벨리의 피렌체 민병대의 꿈과 거대한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외교 현장에서 역사에 살아있는 지도자들 사이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으로 산 용병은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등을 돌린다. 당시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은 스스로 싸우지 않고 돈을 주어 고용된 군인, 즉 용병에게 국방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월급만 챙기고 전쟁터에서는 도망치기 일쑤였죠.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정부를 설득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직접 총을 들고 조국을 지켜야 합니다. 1506년 드디어 그의 수건이었던 피렌체 민병대가 창설됩니다. 그는 직접 말을 타고 피렌체 인근 마을을 돌며 농민들을 훈련시켰습니다. 1509년 그가 훈련시킨 민병대가 오랫동안 반항하던 피사를 정복했을 때 마키아벨리는 생애 최고의 영광을 누립니다. 보라, 애국심으로 뭉친 시민군이 승리했다.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전략가라 칭송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이야기에는 비루투, 즉 역량, 그리고 포르투나, 즉 행운의 여신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할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 포르투나, 자신의 역량과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비루투에 대한 개념어를 연관지어야 마키아벨리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결국 피렌체에게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는 잔인했습니다. 1512년 스페인의 강력한 정규군이 피렌체를 압박해옵니다. 마키아벨리의 민병대는 용감했지만 유럽 최강의 군대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피렌체는 항복합니다. 그리고 18년간 주방당했던 메디치 가문이 화려하게 귀환합니다. 공화정의 핵심 인물이었던 마키아벨리는 단숨에 숙청 대상 1호가 됩니다. 관직에서 해임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에는 반대파의 음모에 휘말려
메디치 암살 공모자라는 누명을 쓰고 차가운 지하 감옥으로 끌려간 것이죠. 다시 오프닝의 그 지옥 같은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6번이나 반복된 스트라파도 고문, 어깨가 빠지고 온몸의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마키아벨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다행히 메디치 가문의 새 교황 선출 기념 사면령 덕분에 기적적으로 풀려났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피렌체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 산탄드레아에 있는 낡은 농가로 은둔합니다. 어제까지 유럽의 제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외교관이 이제는 낮에는 숲에서 나무를 치고 배고플 때는 새를 잡아먹으며 밤에는 시골 주막에서 무식한 농부들과 카드놀이를 하며 소일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변신했습니다. 흙먼지 묻은 옷을 벗어 던지고 보관해 두었던 고결한 관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아 고대 로마의 현자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에 정갈하게 앉아 고전의 세계에 몰입하여 책을 탐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 그들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는다. 그곳에서 나는 부끄러움 없이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은 친절하게 대답해준다. 이렇게 보내는 4시간은 나는 전혀 지루하지 않고 모든 고뇌를 잊고 가난도 두렵지 않으며 죽음에 대한 공포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절신했던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이탈리아 문학사에 빼놓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문장이었고 그 말미에는 군주론에 대한 집필 기획이 있음을 피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포르투나의 힘에 의해 절망적인 유배된 처지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즉 비루투의 힘으로 저녁이면 관복으로 갈아입고 고전을 읽으며 다시 관직에 화려하게 복귀하여 조국을 위해 복무할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의 산탄드레아 산장에서 맑은 날이면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는 두오모 성당의 쿠폴라, 즉 돔 구조물을 보면서 그가 15년간 근무하던 근처의 베키오궁을 떠올리면서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이 처절한 고독과 절망 속에서 자신이 평생 현장에서 목격한 권력의 생생한 원리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책, 군주론의 탄생이었습니다. 악마의 이름으로 남은 진정한 애국자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 외쳤습니다. 군주여,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라. 필요하다면 악해지는 법을 배워라. 그것이 도탄에 빠진 백손을 구하고 조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그는 이 책을 메디치 가문을 군주에게 헌정하며 다시 관직에 등용되길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메디치는 이 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계 복귀가 좌절된 상태에서도 그는 피렌체의 부유한 귀족에게 초대받아 루첼라이의 정원에서 피렌체의 젊은 귀족들과 지식인들이 모여 역사, 정치, 문학을 논의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모임에서 가장 연장자이자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선배로서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정치 철학을 전수하면서 이탈리아를 이끌어갈 후학들을 양성하기도 합니다. 1527년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피렌체에 다시 공화정이 들어섰을 때 그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다시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화정 정부조차 메디치에 아부하던 자라며 그를 외면했습니다. 평생을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이 노련한 정치가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냉대뿐이었습니다. 그해 6월 마키아벨리는 쓸쓸히 숨을 거둡니다. 그의 유언은 이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 성인들과 지루히 사느니 지옥에 가서 위대한 통치자들과 정치를 논의하겠다. 피렌체의 풍우나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니콜로 마키아벨리. 그는 정말 악마의 스승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를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는 정치를 종교와 도덕의 영역에서 분리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날카로운 통찰은 나폴레옹, 처칠, 비스마르크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라. 막연한 낙관론보다 냉철한 현실인식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왜곡된 문장 뒤에 숨겨진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영혼보다 조국을 더 사랑하겠다는 한 남자의 처절한 진심.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진짜 얼굴입니다. 얼핏 강자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피렌체라는 약소국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던 애국자이기도 했습니다. 군주론이란 책이 아직도 고전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개인도 선한 면이 있다면 동시에 욕망과 이기심이 꿈틀거리는 양면을 가지고 있듯이 군주론은 인간의 원초적인 생존에 대한 욕망을 적나라하게 혹은 솔직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군주론을 볼 계획이라면 반드시 마키아벨리의 피렌체가 처한 약소국가의 위기사명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잘못된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역사가 됩니다. 에피소드 인물 세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